네, 워싱턴이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중동이 조금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 쪽 주장인데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가지고선 어린아이들이 축구장에서 12명이 죽고 해서 이제 이걸 보복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든지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걸 막으려고 황급히 개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를 직접 겨냥해서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거기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어린아이 2명이 뭐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쪽 주장은 그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사령관 거점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또 미국이 이란하고도 접촉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은 뭐 보복은 하겠다고 하지만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됐고요. 이란 역시 적당히 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졌었는데 일단은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유동적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사실상의 대선 후보죠. 네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기네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걸 인정하겠다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백악관으로서는 대선 앞두고 반가운 건 아닙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 4월과 좀 유사한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때도 이란하고 네. 이스라엘이 직접 서로 공격하고 했는데 네. 그때 개입을 해가지고선 톤 다운 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전면전 가는 거는 막았었죠. 이번에도 그런 식의 개입을 했고 일단 먹혀든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하면서 사전에 미국에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 대법관 임기 제한을 제시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게 깔린 건가요? 네, 자기 남은 임기에 뭔가 사법 개혁을 좀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도 지원하고요. 그저께가 미국 민권법 제정 60주년인데 그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이제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연방 대법관 임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를 임기를 넣자 하는 그런 사법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민권법을 서명했을 때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법이 나왔지만 그 법의 적용 범위는 법원이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 때문에 극단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정신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 트럼프의 선거운동 구호죠. 이 마가 쪽에서는 심지어는 출생 시민권제까지 없애자고 한다. 이거는 미국의 민권 법 기반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도 기고를 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는 어떤 면책 특권도 허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개헌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개헌을 하려면요,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돼도 미국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에서 비준을 해야지만 개헌이 확정이 됩니다. 상당히 네. 쉽지는 않습니다.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전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종신제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로 제한을 해가지고 한 명씩 임명하는 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자기 일기 때 3명을 한꺼번에 3명을 임명을 해가지고서 이제 9명인데 6대 3으로 보수로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덧붙이기를 대법원의 윤리강령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터무니없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건 상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 성향 대법관 두 사람 가운데 세몰 엘리토 대법원 여기는 2020년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부인하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게 성조기를 거꾸로 이렇게 집에다 거는 거였는데 그때
그 부인이 아주 굉장히 강한 보수 성향인데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 이 사람도 이제 보수 성향인데 이 사람은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뭐 요트 여행이라든가 이런 향응을 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또 무리를 빚었는데 이것도 이제 상기시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뭐 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을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해리스 하는 거죠. 부통령도 네. 성명을 내서요. 네.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윤리적인 논란 때문에 그 대법원의 신뢰가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의회가 사법개혁을 하도록 촉구를 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화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공화당에서는 즉각 반박합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X에 글을 올렸는데 그 민주당이 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일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그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그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법개혁안이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하겠다. 폐기시키겠다. 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죠.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애리조나주가 이제 경합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시장, 공화당 시장인데 해리스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 피닉스 근처에 있는 인구 한 50만 명쯤 되는 그 메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여기 시장이 공화당 사람인데 현지 매체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지지하도록 제의를 했습니다. 그 공화당의 기본 이념은 미국 사람들이 출신 배경이라든가 환경과 무관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화당의 기본 이념인데 트럼프가 이걸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로 인해서 공화당이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면서 공화당의 근본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민개혁 관련된 예. 얘기도 좀 짚었죠. 그러면서 아주 뭐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해리스 지금 현 정부가 네. 인프라법 등을 통해서 애리조나주, 여기는 이제 애리조나주인데요. 애리조나주에 투자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왔다. 네. 그리고 또 해리스가 품위 정치로 이 정치를 이렇게 복귀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그 애리조나 출신 그 공화당 그 2008년 대선 후보가 존 맥케인 이제 돌아간 사람이죠. 전 상원의원인데 해리스를 보면은 이 존 맥케인 생각이 난다. 이렇게 가져서 해리스를 극찬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 해리스가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를 이르면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발표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이 애리조나 출신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 우주비행사 출신이죠. 그러면서 해리스가 이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뽑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내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올해 공화당에 투표하기엔 공화당 후보니까 트럼프죠. 너무도 미국의 장래에 관한 게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새벽에 그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로이터, 입소스, 그다음에 모닝 컨설트 하는데 전부 해리스가 물론 오차범위지만 아니지만 1% 내지 2%포인트 전부 트럼프에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블룸버그 조사가 나왔는데요. 7개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에 훨씬 더 강한 기반을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개인이라고 썼는데 이게 네. 이제 리드를 했다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요. 저는 바람 방향이 확실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게 뭐 후보가 바뀌고 초반의 효과인지 아니면 컨벤션 지속성이 효과라는 있을지.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추세가 상당히 완연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아직까지는요. 네. 자, 미국 대선 상황 얘기 조금 더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죠. 벤스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때 좀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나 봅니다. 사실 벤스가 지금 굉장히 그 우파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해리스가 아주 극좌라는 얘기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 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미네소타주 모금 행사에서 자기는 그 지지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사석이죠. 거기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바람에 내가 허를 찔렸다. 그러니까 꼭 기습 공격을 당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더 나쁜 소식은 해리스가 바이든에 비해서 약점이 별로 없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젊은 해리스가 이를 우리가 상대하는데 바이든을 했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속내다라는 뭐 보도들이 이제 있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네. 벤스가 그 자리에서 네. 트럼프 바이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나름 호불호가 있지만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리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들 그 지금 제시하나요? 공화당 쪽에서는 네.
해리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경 문제 이제 부통령으로서 이제 바이든한테 넘겨받아가지고 했는데 별로 한 게 없다는 걸 이제 집중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좀 무능하다. 공화당은 이제 네.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 바이든하고 이렇게 특히 국경 문제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이는데 네. 과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약간의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달 말이죠. 이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채 발행 계획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화가 되는 모습이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네. 지금 공화당 쪽 주장이 미국이 이제 그 국채 발행해서 이제 장기채를 조금 억제를 하고 단기채 이제 그 재무부 증권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이제 최근에 해왔는데 그게 공화당 쪽 주장은 그 인위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재무부가 매분기 발표하는 자금 조달 계획인데 뭐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이번에는 예, 조금 그런데 이제 다르다. 이걸 공화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네. 이제 눈길이 가는 건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장기채 발행을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1년 만기 1년 미만의 재정증권 의존도를 높인 걸로 이제 블룸버그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루빈이 뉴욕대 교수 이제 닥터 돔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지난주 공개한 논문에서 이런 조처 때문에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한 0.25%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옐런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터뷰하면서 인위적으로 뭐 금융 여건을 완화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전략은 애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장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 지침이 그 장기채 판매를 좀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비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화당 논리가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별로 먹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발표를 앞두고는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발표도 좀 크게, 평이했다. 예. 네. 다만 이제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국채만 발행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금리 전략가 얘기는 앞으로 한 몇 분기 사이에 워낙 돈 들어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장기채 발행 확대를 다시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재무부가 미리 조금 좀 운을 띄워가지고 시장 충격을 좀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측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가운데 미국 국가 부채 뭐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매일 네. 국가 대조표를 발표하는데 그 집계를 그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집계를 인용을 했더니 그 날짜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보니까 네. 4경 8,496조 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35조 달러를 넘어간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규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쉽지가 않죠. 네. 코로나 때 뭐 돈도 많이 풀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인프레 감축법 같은 것 등에서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는 게 이제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는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 꿀먹은 지적이네요. 벙어리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증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네. 공화당, 민주당 후보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이제 NGO 쪽에서 했습니다. 지금 NGO 쪽 얘기는요. 대선이 이제 100일 정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도 지금 추세면은 국가 부채가 한 1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데도 꿀먹은 벙어리 흉내만 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자 비용도 뭐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추세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4년에 56조 달러 정도를 넘어설 것 같고 2034년에는 이자만 한 해 1조 7천억 달러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메디케어 지출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손 안 된다는 라는 겁니다. 얘기네요. 네. 네,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향후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3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전해주세요. 지금 테마세 그 미주 투자 규모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22% 정도. 근데 중국이 19% 올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보다 많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특히 중국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는 중국 기업은 일체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 비중은 그러니까 19% 정도고 포트폴리오에서 22%가 미국 주가. 그래서 테마색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네. 한 3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I, IT 이쪽으로 네, 좀 그쪽으로 집중이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것 설명했습니다. 같네요. 다음 얘기입니다. 극심한 기상재해 속에서 지난해 온실가스가 86% 증가했다. 거의 뭐 이거는 90% 육박하네요. 네, 영국, 프랑스, 중국 합동 연구팀이 네. 논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그동안에 뭐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 전해보다 86%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이제 큰 원인은 그 작년이 그랬죠. 뭐 가뭄 산불 같은 게 심했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온실가스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치유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듣고요.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19가 인간 주변 야생동물에도 널리 확산된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좀 퍼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미국 버지니아 공대 네. 연구팀이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인간 그 생활권 근처에 있는 그 동물들을 한 23종류를 했더니 6종류가 걸렸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았던 전혀 처음 보는 변이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오는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일부가 또 코로나 걸렸다고 네. 하네요. 가지고 지금 뭐 일부는 뭐 영국 수영 선수단은 뭐 훈련할 때 배구는 꼭 마스크 쓸 거라 하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뭐 좀 창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